양산에 다녀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발표한 내용은 연동형 비례제로 비례대표 선거를 치르겠다. 준위성정당을 만들게 되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세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가게 된 결정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 영향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좀 자제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온 역사와 어떤 철학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는 해오셨던 거니까 부합한 거긴 하죠. 다만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이제 또 당내 의견은 또 반반 나뉘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치인이 늘 최선만 선택할 수는 없고 그리고 현재 그 문제 관련해서는 최선이 없고 돌아가는 거는 최악이 될 것이고 이제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과와 함께 양해 말씀을 드린 거는 잘했다. 야당의 대표로서 그거를 전당원 투표 안 붙인 것도 정말 잘했고 본인이 결단을 하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현재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니 다만 민주당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총선에 일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 저는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전당원 투표까지 그 논의를 확장시킨 데 대해서 여러 그 민주당의 정치 원로들이 비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의 기본적인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151석, 그러니까 국회 과반 이상은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보면 민심은요. 그 정부 심판론이 60%에서 많게는 70%,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갤럽 조사에서도 40대 같은 경우에는 85%가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긍정평가 지수가 대체로 10%대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지난주에 30%가 무너진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전략이 너무 수세적인 거 아니냐. 좀 더 공세적인 선거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녀봐도 이미 민심은 경제실정 민생 파탄에 의한 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심판해야 한다. 준엄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건 저는 이번 총선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고 흐름일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두 개죠. 하나는 단순히 민주당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국민의 승리가 되도록 모두가 연대할 수 있는 틀을 짜주는 것. 또 하나는 그 전에 민주당 내부를 단단하게 통합하고 단결해내는 것.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흔들리지 말고 이 민심을 따라가 달라. 저도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잡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천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막 그 뭐 지역에서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경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친명계가 아니더라. 뭐 이런 이제 분석들도 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단결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죠. 다 누구나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거칠어지기 쉽고 당은 총선 때마다 이 공천 관련의 몸살을 알아왔죠. 좀 더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힘들겠지만 더 만나주고 더 설명해주고 또 호소하고 또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하고 해야 되겠죠. 2012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 보니까 그때는 여러 세력이 합해져서 당을 통합을 하고 총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2월 말로 가면서 뭐 공천 갈등이 이제 정점에 이르고 제가 3월 초에 결국은 사무총장을 사퇴하면서 공천도 반납하고 지역구도 내놓고 호소를 했었죠. 당시 한명숙 대표셨는데 한명숙 대표를 중심으로
꼭 총선 승리를 이끌어 달라. 나는 한 발 물러나니 당은 앞으로 한 발 나가 달라고. 그때 사무총장이죠. 예.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네, 저 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 더 짐이 크죠. 잘해 주십시오. 그 지도부의 어떤 결단이나 헌신 희생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얘기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저런 걸 좀 더 잘 살펴달라 그런 겁니다. 지역구 하나를 아끼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소중하게 보면서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앞서 대충 이렇게 막 자로 자르듯이 막 하지 말고 누군가는 밤잠 안 자고 오히려 이제 지도부나 당직자들이 해야 될 희생은 본인 지역구에 못 가보게 되는 거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나중에 가보면 되게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 너 텔레비전 많이 나오더라. 지역에는 언제 와봤냐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런 정도는 좀 감수해 주시면서 전국에 어떤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의 승리냐 국민의 승리냐,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로 만들기 위한 그 대전략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로 하게 돼서 민주당은 어디로 갈 거냐, 앞순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 거냐, 그리고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작은 정당들 뭐 녹색당하고 합당한 정의당 또 진보당 그리고 또 일단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는 세상에 민주당이 진보당이랑 같이 하겠다고 한다까지 어떤 색깔 시비까지 있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께서 어려운 이 결정을 할 때는 그런 고민들이 왜 미리 없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깨지지 않고 헤쳐가리라 저는 일단 믿습니다. 이제 다만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뭔가 연대 연합을 이룰 때는 내가 7을 갖고 있고 상대가 3을 갖고 있을 때 내가 7을 내주고 3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연대와 통합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는데 민주당이 맏형이니까 반드시 확장된 연대를 만들어내겠다는 절대 목표를 세우고 나면 조금 힘들어도 헤쳐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들이 후순위로 배치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저를 몰아세워야 되냐? 알겠습니다.